시작해볼까? 이게 너무 피곤하다. 새벽까지 술 마셨다니만. 좀 콤팩트하게 해볼까요 그러면? 저는 오면서 매블쇼를 들으면서 왔는데 매블쇼 아세요? 매블쇼? 네. 이름은 알지? 내가 안 들어. 그냥 저희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 찾아보다가 들었는데 딱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지. 네, 돈이야 뭐. 도네이션을 엄청 받거나. 처음에는 그러니까 약간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왠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옛날에야 뭐 지역 언론 지원 사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뭐 돈도 주고 막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뭐지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거기서 이제 처음에 초창기 사업 시작할 때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한테 돈 막 몇십만 원씩 지어주고 스튜디오 대여해주고 그런 거 있었다고 들었어. 근데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죽는 데나 그렇게 하고 유튜브를 잘 키워봐야 됩니다. 홍보 좀 하고 계세요? 홍보? 네.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는 하고는 있긴 하지. 네. 우리도 뭔가 쇼츠 이런 거 해야 되나? 쇼츠 이미 올리고 있잖아. 아니 그런 거 말고 뭔가 요즘 그 길거리 사람들 잡고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퀴즈 푸는 거나 약간 이런 거 그런 거 좀 해야 되나? 그런 거 하려면 돈 줘야 되는데. 주면 되죠. 돈 많어. 돈 없습니다. 저희 근황 얘기하면 저는 좀 놀고 있고 쉬고 있고 그냥 그 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공부하고 면접 잡히는 거 보고 확실히 옛날만큼 잘 잡히진 않아 면접이. 근데 잡히는 거 보고 집안일 요즘 반찬 하는 거에 맛을 들려가지고. 반찬 네. 뭘 제일 잘하나요? 저는 근데 요리 그냥 다 나쁘지 않게 해요. 자취 경력이 좀 되시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사실 요리를 못하는 건 이게 그러니까 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 요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요리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치. 예, 뭐 콩나물 무침을 할 거면 콩나물 몇 그램에 뭐 소금 이렇게 있는데 꼭 그걸 안 정하시는 분들이 요리를 못한단 말이야. 사실 요리 되게 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도 승우 아빠의 저기 영상을 보면서 요리 참 쉬운 거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 요리 실제로 쉽죠. 쉽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자영업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 뭐 속도도 빨라야 되고 뭐 보기에도 예뻐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해서 먹을 거면은 파를 어슷 썰든 송송 썰든 뭐 안 예쁘게 썰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그냥 요리 잘하는 편인 것 같은데 나는 요리를 잘한다는 게 일반인 수준에서는 사실 그냥 레시피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면 잘 끓인다 이런 느낌인 거지 사실. 똑같아. 모든 요리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한 절반은 술 먹은 것 같아. 사람 만나가지고 막 새벽까지 술 먹고 막 이러니까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면 40인데 이렇게 술 먹고 다니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원래 술 잘 안 드시잖아요. 잘 안 먹는데 원래는 잘 안 먹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새벽 5시 반까지 술 먹고 다음날 출근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야. 막 동네에서 그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활동하는 양반들이랑 만나가지고 술 먹고 하다 보니까 이 직장인 활동가로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말이야. 그래서 목소리도 약간 맛이 갔는데 아무튼 녹음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대본까지도 써오려 그랬는데 대본도 하나도 못 쓰고 진짜 망했어. 준비를 단단히 하려고 하셨나 봐요. 내가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주제니까 대본을 쓰려고 했는데 대본은 못 썼고 프리스타일로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러면은 포문을 열어주세요. 포문을. 네. 오늘 첫 시간의 주제는 석유입니다. 석유. 왜 이거를 갖고 왔냐
얘기를 해보자면 얼마 전에 저기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동해 바다에 유전이 있습니다 하고 깜짝 발표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산유국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완전 발광을 했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난 그거 다 듣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 이거 내가 아는 70년대에도 우리 박정희 각하께서 영해 만에 석유가 납니다 하고 이제 발표해가지고 엄청 막 왁자지껄 떠들썩 하다가 이게 알고 보니 석유가 아니었네. 시추 과정에서 누가 저기 기름이 혼유가 돼가지고 나온 거였네? 라고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이거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라고 나는 강하게 의심을 갖고 있고, 물론 여러 주요 언론들에서도 사실 이거 다 그냥 뻥하고 그냥 이제 아주 희박한 확률인데 그냥 이제 여론 무마용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또 지금은 또 다른 사건들이 팡팡팡 터지면서 약간 사그러들긴 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서 또 해보고 싶은 건 이 석유란 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냐, 이런 계기에 대한 것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얘기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할까? 석유란 것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지도 못한 방향인데 석유. 사실 이 석유라는 게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유전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석유라는 게 우리가 시추해가지고 쓴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한 2차 세계대전 중간 아니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잠깐 해가지고 뭔가 그때부터 우리가 석유라는 걸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가 역청을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 근데 그 역청도 아스팔트란 말이죠. 네. 아스팔트는 석유에서 나온 거란 말이지. 옛날에 이제 중동에 보면은 저기 아제르바이잔 쪽에 바쿠 유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굳이 우리 석유 시추 기계나 이런 거를 갖다 대지 않더라도 그냥 석유가 막 비어져 나오고 막 그냥 솟아 나오는 그런 데란 말이야. 중동 같은 데는 그런 데가 종종 있어요. 옛날에 이제 고대 이집트나 이런 데서 보더라도 이제 자기 배 밑바닥에 바르는 이제 방수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집에 바르는 어떤 이제 방수제라든가 그런 거에 이제 역청을 발라서 썼다라는 말이 종종 기록에 나온단 말이죠. 그게 보면 이제 그냥 길바닥에서 비어져 나오는 석유를 갖다가 퍼와서 바른 게 아니냐라는 말은 학자들이 많고, 우리가 인류가 석유를 쓴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그 석유를 실제로 요즘 말하는 어떤 기술적인 걸로 쓴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던 거고 이전부터 함께 있었던 그런 자원이기는 하다. 그렇죠.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내가 알기로는 1911년 경에 이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그 수상 양반이 있잖아요. 그 양반이 이제 영국에서 해군 장관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해군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사람이 1911년에 영국의 모든 군함들은 이제부터 석유 연료를 쓰는 엔진으로 바꾼다라는 해군령을 내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많은 이제 석유의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왜 이 양반은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느냐? 이것도 되게 좀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영국이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국이었잖아요. 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라고 생각해요? 자원도 있는데, 어쨌든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할 수 있고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잖아. 네. 보통 그런 건 이제 군사력이란 말이야. 그 당시에 이제 공군이 없었으니까 요 공군만
말고 이제 이 자신의 어떤 군사력을 제일 원거리에 투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해군이란 말이죠. 영국 해군은 유명하잖아요. 네네.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어디든 가서 이제 자기의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해군력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우리 해군 존나 짱짱 세요라고 자랑하는 자리를 한 번씩 가진단 말이야. 그걸 이제 관함식이라고 해요. 그 저기 영국 무슨 여왕인지는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나 뭐 그랬을 거야. 그 여왕이 재임하는 시기에 그런 이제 우리 군사력을 자랑하는 관함식을 딱 했단 말이야.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이제 그림이나 이런 어떤 짤방으로도 되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 관함식이 뭐냐면은 그냥 동네 앞바다 가까운 동네 앞바다에 전함들이 쭈루루루루 이제 일렬로 서가지고 뭔가 이제 우리의 당당한 전함들을 봐주세요라고 하고 자랑하는 그런 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십수척의 전함들이 쭉쭉쭉 서 있는 사이에 갑자기 통통배 하나가 뛰어든 거야. 뛰어들어가지고 관함식 전함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회방을 놔. 근데 이 배가 연기도 많이 안 나고 속도가 겁나 빨라가지고 어쨌든 관함식에 난입했으니까 아니 씨 여왕폐하를 암살하러 온 배일지도 모르고 체포해가지고 본대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를 못 잡는 거야. 군함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군함들은 다 어떤 연료를 썼냐면 다 석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는 그 당시에 실용화된 지 얼마 안 됐던 그러니까 석유 엔진, 석유로 쓰는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나온 거야. 속도가 겁나 빨라가지고 전함들이 못 잡아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배 이름이 터비니아인데 그 터비니아라는 배가 관함식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나서 되게 이슈가 된 거죠. 이 터비니아를 개발한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소형화 시켜가지고 엔진을 개발했는데 장사도 안 되고 막 잘 안 팔리고 하니까 뭔가 이제 쇼킹한 뭔가 세일즈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뭔가 해보자라고 해서 그 관함식에 난입을 한 거지. 결국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세일즈 엄청나게 많이 됐고 그걸 본 이제 영국의 처칠 해군경 각하께서는 1911년에 모든 영국 전함의 엔진을 석유 엔진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옛날부터 중동에서 펑펑 쏟아져 나오던 석유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배에 쓰이고 하는데 지금은 석유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지금 석유는 이제 당연히 이제 연료 이런 데도 쓰이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전기 만드는 데도 쓰이는 거고 석유가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문명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원을 직접 제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어서 아마 이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호들갑이 떠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 호들갑이야. 사실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도 안 난다고는 하지만 간간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포항 쪽에 보면은 뭐 천연가스 전이 하나 있거든요. 그냥 퐁퐁퐁 나오는. 저도 이번에 안 건데 저희 우리나라가 산유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업성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 산유국으로 분류는 되어 있다.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뭔가 상업적으로 크게 이용할 만한 가치는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산유국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기름 안 나고 있긴 하지만 그 기름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사업들은 되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뭐 SK 특히 이제 거기가 되게 큰 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지금은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석유가 어쨌든 엄밀히 말해서 석유가 나온 건 아니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가 5군데가 나왔다. 저기를 근데 거기 그게 석유가 발생할 확률이 제가 본 자료로는 20%.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산유국이 되냐 마냐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게 되게 뜬금없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모든 어떤 정부들이 뜬금없이 나왔지만 진짜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말했고 그거에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의도는 뭐 당연히 여론 돕기용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한창 이제 시끄럽고 뭐 최상병 특검을 한 해 만에 뭐 또 뭐냐 뭐 김건희 특검을 한 해 만에 이제 전국이 어지러운 시기에서 그냥 뭐 하나 빵 터트려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뭔가 지지율이 지금 조사할 때마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한 어떤 특종감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아니 근데 이 정권이 지지율을 신경을 썼나 애초에? 근데 약간 그건 있을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하는 마이너, 그러니까 최저점 이거 여기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야, 내가 지지율 한 50% 60%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 터트리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근데 슬슬 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권이 이렇다 할 성과가 없잖아요. 그걸 보여줄 때는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정권 운영을 이렇게 아니 거부권을 지금 몇 번이나 행사하고 지금 의사 파업 문제도 해결은커녕 그냥 의사들이 굴복할 때까지 그냥 타협은 없다 무슨 테러리스트 마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게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윤 정부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확실한 자신의 기준이 있다. 자신의 기준이 그치. 확실하게 있고 테러리스트와 타협은 없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대중들 원하는 거는 뭐 의사 파업에 대한 문제, 뭐 최상병,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문제, 약간 뭐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 석유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은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핀트를 전혀 못 잡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됐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건 이제 대의민주주의에서 그 대의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대신 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결국 국민 감수성이란 말이죠. 대중 감수성. 근데 이렇게 감수성 없는 사람을 대체 어떻게 뽑아놔가지고 조선일보가 밀어줬으니까 된 거지 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약간 그런 거 해야 된다니까. 뭐 중간 평가? 중간 평가해서 탄핵이랑은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있잖아요. 내각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이제 선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중간 선거가 이제 어떤 중간 정산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 국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쨌든 대통령 임기 중간에 선거가 한 번씩 꼭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간 평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지금의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도 그런 중간 평가의 일환이었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들이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제도라는 게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갑자기 들어왔다는 게 뭐 해방 시작할 때부터 그냥 들어온 거긴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와 진화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대통령제를 향해 나아가보자 해서 된 게 아니라 뭔가 합의가 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수입돼 들어왔다. 외부에서 그쵸. 외부에서 사실 통일이 된다. 해방도 우리의 그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사실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외압에 의한 정치, 그러니까 이런 정치 기관 같은 것도 좀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힘도 많이 들어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슬슬 약간 기둥 부실했던 기둥들이 이제야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소위 이거를 이제 87년 체제라고 하는데 뭐 소교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왜냐면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석유가 실제로 되냐 마냐가 아니라 정치야?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갑자기 석유 얘기를 하냐. 음. 약간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약간 그것도 어. 약간 반반이었던 것 예, 같아요. 예. 반반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뭐 앞에 이제 뭐 석유의 역사 이런 건 약간 인트로 같은 얘기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얘기를 이어하자면은 뭐 갑작스럽게 얘기가 전환돼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자 보면 어쨌든 이 87년 체제라는 게 이거를 다시 좀 바꿔보자라는 말이 한 10년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이거 박근혜 누나도 저기 자기가 뭔가 정치적으로 위험에 빠졌을 때 개헌합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 권력구조의 개편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저번 문재인 정권에서도 개헌하자라는 얘기를 했다가 뭐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무산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항상 이 개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각각에서 석유 있습니다, 석유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전국 전환용으로 많이 쓰였던 역사가 있어서 진짜 우리 합시다라고 진지하게 일정 단계까지 도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나마 이제 뭐 조국혁신당 이런 데서 뭐 7공화국 건설 얘기하면서 개헌하자라는 얘기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조국혁신당도 선거 끝나니까 약발이 좀 떨어졌는지 지지율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논의가 될란가 모르겠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잠깐 했는데 석유 얘기를 좀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전국 전환용이지 않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내용 자체도 부실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컨설팅 하는 액트시고? 업체 액트시고도 직원이 10명이 조금 넘는 10명이 되나? 조금 넘나? 하는 수준에 그러니까 많이 이제 너그럽게 봐줘가지고 컨설팅 회사니까 어차피 또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얼마 안 되고 뭐 그냥 그걸 외주 줘가지고 해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10명의 이제 규모가 이해 갈 수도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파본 거에 의하면 좀 이상하잖아. 좀. 그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 그 대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삼성이 있어.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어떤 반도체 사업을 해. 그래서 삼성이랑 협업을 해. 그러면 사실 삼성이 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청 업체도 또 하청을 줘. 그렇게 해서 그 하청이 막 10몇 개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이 가운데 제일 밑에 있는 데는 뭐 10명 남짓 되는 뭐 그런 회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이 좀 그런 개념인가라고 하면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이름 뭐였지? 액트지오만 껴져 있는 거고 뭐 이 사람들이 어디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은 그냥 우린 대행업체니까 대행업체는 좀 이렇게 적어도 된다 원래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뭐 여기 말고 뭐 우린 시추는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럼 뭐 시추는 어디서 한다는 건지 이런 얘기도 뭐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만 아직 얘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법인 그러니까 다 맞아 다 맞는데 법인세를 안 내고 법인세 안 내고 있어요? 법인세 체납했었다는데. 아 진짜? 내가 듣기로 연매출이 3천만 원? 네, 이거 찾아볼게요. 3천 달러야 뭐야? 3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20 몇만 달러 이랬던 것 같은데 내가 듣기론 거기가 중간에 법인세도 체납해가지고 뭐 법인이 날라가네 마네 막 그런 일도 있었대. 무슨 시고였죠? 액트지오. 액트지오. 지금 다들 아침에 지금 정신이 없다 지금. 내가 들은 거 많이 달았네. 액트지오의 연평균 매출은 27,700달러. 그럼 얼마야? 2천만 원 좀 넘는 거네. 그러니까 3천 좀 넘는 거네. 응. 근데 지난해 이게 좀 언론마다 얘기해 주는 게 다르네. 이게 연평균 그거였는데 지난해 540만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이거를 내가 본 언론에선 얘기 안 해줬네. YTN이었는데. 그게 약간 나는 약간 동네 구멍가게 포트폴리오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유착관계를 좀 파봐야 될 것 같아. 유착관계.
유착 관계가 있는지는 근데 있지 않고서야 그냥 동네 그냥 허름한 구멍가게를 이렇게 데려다가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 규모에 대해서 규모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돼서 그러니까 법인 주소도 그냥 이 사람 대표 자택이고 뭐 아무리 뭐 다 뭐 화상으로 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은 있어야죠. 음. 그러면은 뭐 투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외부 컨설팅에서 사람을 모실 때 외국은 그게 되나? 그냥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이런 게 외국 감성으로는 그게 그러게. 되나? 우리나라에선 사실 좀 우리나라 감성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공용 오피스라도 사무실 있어가지고 회의실 딱 해가지고 커피 딱 내놓고 그러니까 그래야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건데. 집에 불러다가 하는 어. 건 진짜 막 친하고 약간 로비하는 거 아니면 뭐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바이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이 작은 회사가 약간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뭔가 뻥튀기 하고 있지 않냐. 왜냐면은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전에 담당했던 회사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철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거대로면은 지금 담당한 회사가 정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정말 실력 너무 출중해서 얘네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거를 발견하고 착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만한 어떤 뭐 레퍼런스나 이런 것도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 그럴 확률은 되게 낮죠. 확률은 되게 낮고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요 회사 입장에서는 있다고 말하는 게 나은 게 그래야지 사업이 추진되고 어쨌든 이게 있다고 해서 했다가 안 돼도 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얘네가 말하는 것도 확률이잖아, 확률. 그리고 뭐 완전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발견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에서 이런 확률이 보인다라고 해서 돈 받고 실제로 했는데 20%라고 해놨으니까 아쉽게도 80%였습니다. 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 포트폴리오가 돼서 어딘가에서는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가 또 확실치 않은데 이게 당장 대통령이 갑자기 붙어가지고 대통령이 말해버리니까 이런 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까보는 게 맞냐? 그러니까 뭐 시추 하나 하는데 뭐 1,000억이 드네 만에 하고 있는데 이거를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약간 그 뒤가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투자라고 쳤을 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5천만 원을 들여서 했을 때 그때 나오는 어떤 수혜들이 어떤 이런 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GDP가 얼마가 상승하고 뭐 민생이 얼마가 좋아지고 뭐 이런 식의 자료들이 보여지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사실 그런 것도 지금 없잖아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저기 그 액트지오 사장의 관상이 뭐 히딩크가 닮아가지고 신뢰가 가니 뭐 이런 얘기를 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난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되게 막연하다는 거야. 그냥 석유가 나오니까 좋은 거 아니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회사에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냥 뭔가를 했을 때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이거를 통해서 기대 효과가 얼마가 예상돼야 되고 그래야 이제 5천만 원을 태우냐 마냐인데 지금은 얘기를 하긴 했지. 이제 뭐 나오면은 거기 있는 원유의 가치가 삼성전자의 뭐 시총 5배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막연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로 뭐 어떡하자는 건데 그건 없잖아요. 일단 캐면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나오면 어떻게든 되겠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이제 기회 비용을 생각했을 때 그 5천만 원이면
사실 5천만 원? 5천. 5천만 원이면 너무 적은 돈이고 얼마였죠? 그 천억이라 그랬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5천억이면 그러니까 하나에 1,000억이죠. 그렇죠. 그래서 5천억이면 5천만 원이면은 내가 말하고 할 만한데 그래도 5천억이면 진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러면은 뭐 한 사람당 1억씩 줄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뭐만 한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무슨 민생 살리려고 뭐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러면서 이런 거에는 5천억을 그냥 툭툭 쓰면서 무슨 돈이 없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걸 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 목적성이 분명하면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벌리는데 그러면 우리 복지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뭔가 로드맵이 제가 알기로는 제시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물론 이걸 제시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사실 석유가 나온 것도 아니고 석유가 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의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말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국민의 입장으로 5천억을 태운다? 글쎄 그 돈을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지 않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5천억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비하면 뭐 1%도 안 되는 돈이긴 한데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회비용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 근데 약간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지금 석유를 캐가지고 이렇게 뭔가 탄소를 배출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일련의 흐름도 있는 것 같은데 석유가 꼭 이제 저는 뭐 탈탄소 정책 지지하는데 석유라는 게 꼭 이제 발전에만 쓰이는 것은 또 아니니까 나오면 일단 좋은 일 같다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막연한 기대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나오면 어디에 쓸지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년 걸린다 그랬나? 그거 하는데? 뭐 10년 15년 뭐 이런 얘기했지. 근데 우리가 뭐 지금 뭐 전기차 아니면 다 못 다니게 한 해 만에 하는 법안도 나오고 이미 나왔고 몇 년 후로는 전기차만 다녀야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0년을 거쳐서 석유를 만약에 운 좋게 터졌어. 석유를 뽑았는데 10년, 15년 후에는 이 석유 에너지를 사용하는 어떤 분야들이 많이 줄어들고 경향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간 이런 거야. 약간 10년 뒤에 1억 줄게. 약간 이런 말인데 1억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이 정도인 거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10년 뒤에 그 1억이 지금의 1억과 가치가 가치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뭐 나한테 1억만큼의 돈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당연히 있으면 뭐든 하겠지만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집 한 채 줄게 하면은 그냥 좋아 하고 서울 와서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직장이 제주도야. 그러면 서울에 집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냥 너무 막연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기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그냥 통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 위기가 심하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어떤 에너지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덜하고, 근데 그거를 보면은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배출하는 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고, 그치. 어느 정도의 그 문명이 한번 그러니까 진화를 하게 되면 그 순간 대체 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기존에 썼던 것들은 다
안 쓰게 되고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면은 그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로 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석유를 지금 이 시점에 목을 매는 게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흥미롭구만. 그러니까 물론 석유 쓰겠지만, 그러니까 이거여야 되는 우리가 석유에 대해서 어떤 뭐 이것저것 투입이 될 때 신경 써야 되는 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가 여러 개가 있고 또 과거가 있고 했을 때 그게 다른 경우의 수보다 좋아야만 우리가 석유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 글쎄 만약에 진짜 전기 에너지 막 쓰고 막 그러면 굳이 석유가 있으면 그거 처리 어떻게 할지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지금도 전기 쓰긴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게 석유보다 석탄이 더 많겠구나. 석탄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전기 만드는데 뭐 석유 이런 거 들어가니까 뭐 결국 있으면 전기 쓰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반드시 산유국이어야 되냐? 반드시 우리가 자원을 갖고 있는 게 과연 유리하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량적인 얘기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옛날의 기준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야 산유국 돈 잘 벌잖아. 그러니까 진짜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까 그러니까 시대착오적 맞지. 지금 빈살만 아저씨도 석유 경제 탈피하려고 돈 들여가지고 뭘 한 해 만에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와가지고 이제 7, 80년대 산유국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좀 핀트가 어긋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인 게 맞나라는 의문도 있지만 아니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확실히 잘못돼 있다. 기준이 있나?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뽑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사실 인기 투표잖아요. 유재석 나오면 뽑힐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드웨인 존슨이 대통령 선거 나가면 이길 거라고 막 그러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실제로 막 어디는 연예인 출신 있지 않나? 연예인 출신? 저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물론 뭐 정치 잘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냥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냥 뉴페이스 누구 뭐 반기문 이런 사람 갑자기 아니 그런 사람이 잘 된 적은 더 없었잖아. 생각보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진짜 정치 경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 갑자기 몇 달 만에 딱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는 윤석열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 윤석열이 유일하지. 전혀 이제 뭐 정당 활동이나 이런 것도 거의 뭐 1년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작스럽게 등장해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케이스는 윤석열이 유일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경륜의 부족 그게 좀 큰 게 아니냐. 뒤에 누가 있는 건 맞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 아 뒤에 누가 있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야 뭐 당연히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석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요. 그냥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흐름에 대해서 어떤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정치 나는 사실 그게 그 검사들은 항상 정치에 개입을 해왔었고 검사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일련의 기류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이 이렇게 딱 된 건데 그 윤석열이 된 흐름의 일부에는 이제 기존 보수 언론 뭐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기성 보수 언론들이 이제 보수를 재구축해야 된다라는 이제 탄핵 이후에 생긴 것들을 어떻게 보수를 다시 재건하고 다시 자기네들의 유리한 정권을 만들 것인가 고민했던 흔적들에서 또 시작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사에서 뭐
처음에 이제 어떤 이승만 같은 이제 독립 운동을 잠깐 하다가 뭔가 이제 독재로 전환했던 어떤 기성 정치 그룹이 있었고, 거기 이제 군사 독재, 군사력을 지닌 어떤 군사 독재 정권이 딱 들어와서 정권을 장악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보스, 삼김 정치로 대표되는 보스형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고 이제 쭉 지내왔잖아요. 그 와중에 어떤 상층 구조에서의 어떤 권력을 가진 계층의 변화가 계속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검사들의 차례가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다시 음. 석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 어떤 그러니까 지금 정량적인 얘기가 너무 없다. 대통령이 말하는 것 자체에서도 이런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거 없이 그냥 야, 그 석유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정치인 출신이면 또 나아질까? 그거는 뭐 솔직히 이제 잘 모르겠어. 여태까지 뭐 정치인 출신이 아니었던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회로 봤을 때. 근데 박근혜 때라고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는 이렇게 발표 안 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이거야. 박근혜 이명박이라고 쳤을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물론 4대강은 말아먹은 사업이 맞지만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잖아요. 뭔가 뭐 청사진을 그렸단 말이야 분명히. 뭐 어떤 효과가 있고. 근데 정치인이 아니야 그런가? 근데 우리가 검사라고 하면 기대하는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검사 뭐 시험 잘해가지고 된 거 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왜 검사장 출신 맞나? 왜 이 사람을 뽑았겠어? 이거 검사하면 기대되는 진짜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에 장을 했던 사람이면 대체 얼마나 똑똑할까? 그러면 이것도 대통령 해도 엄청 잘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검사 이미지의 실추까지 좀 보여지지 않나?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제 우리나라의 이너서클은 한번 그 이너서클에 들어가기 위해서 검증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의 실력을 검증하지 않아. 이것도 진짜 말 맞는 게 약간 그 대학교 그런 것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 대학교가 들어가기 어려운데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문제시 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도 9순지 8순지 해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검사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거쳤겠어. 근데 그 와중에서 쭈구쭈구 들어가서 결국 대통령까지 된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이너서클은 일정 정도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는 거지 그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치진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이너서클에 들어간 사람이 진짜 내부에서 어떤 실력 때문에 퇴출된다기보다는 권력투쟁이나 어떤 자신의 밑보임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쫓겨나가는 거지. 이 사람이 실력이 없는 게 검증이 돼가지고 쫓겨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특이한 이너서클 형성 과정이 또 윤석열이란 실력 없는 대통령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석유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석유 관련돼서? 더 하고 싶은 얘기? 원래 우리 석유 얘기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아까 원래는 그 뭐였지? 매드맥스 그 얘기 하고 싶으셨잖아요. 매드맥스. 그 얘기 하려면 우리 쉬었다 와야 돼가지고 이 석유 얘기 마무리 지을 건지 아니면 넘길 건지. 그냥 마무리 짓는 발언으로 얘기하자면 난 솔직히 안 깠으면 좋겠어 이거를. 석유를 굳이 천억 그냥 1,000억을 들여가지고 시추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내 말은. 그게 왜요? 왜? 왜냐면은 너무 약간 로또 하는 기분이란 말이야. 로또 하는 느낌이란 말이지. 근데 뭐 사실 모든 정책이라는 게 돼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고 뭐 4대강도 사실 뭐 지금이야 말아먹은 사업이지만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 그냥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1,000억을 들여서 그렇게 할 거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좀 진지한 논의가 좀 더 됐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그게 없다라는 거죠. 저도 계속 말한 게 1,000억을 들여서 저는 할 만하다 생각하거든요. 할 만하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의사결정권이 있고 아니면 내가 거기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어떤 논지에 납득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석유공사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 같은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인 토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다 공개 안 하고 액트지오가 어떤 식으로 선정되는지에 대해서도 뭐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기자들이 이제 취재해서야 그 이후에야 이제 찔끔찔끔 내놓고 이러니까 사실 지금은 또 다른 이슈 때문에 묻혀가지고 얘기도 안 되고 있잖아. 그렇죠. 돈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럴 거면 그냥 아예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근데 이 키를 지금 대통령이 잡겠다고 해버린 거잖아요. 대통령 씨가 뭐라고 가서 뭐 그러니까. 석유 캘 거야 지가? 그러니까 이거부터 좀 제대로 된 적임자한테 헤드가 넘어가는 것부터 필요하고 이 석유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지부터 얘기가 돼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뭐 공짜로 준다고 할 때 잘 안 받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떡을 해왔어. 그래서 떡을 막 100개를 줄 수 있대. 그럼 사람들이 일단 받는단 말이야. 떡 100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썩으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어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이건 대통령이 얘기해서 문제였던 것 같아.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고 그냥 석유공사 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좀 더 뭔가 논의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 지금 대통령의 이미지가 그냥 뭐 하나 그러니까 막 작년에 그 수능 그것도 그렇고 킬러 문화. 그냥 어디 뭐 이슈 된다 싶으면 가가지고 말 한마디 툭 하고 집에 가고 약간 이런 식은 조금 지양할 필요는 있겠다. 네. 정신 차리십시오. 네. 카카.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전에 유퀴즈 나왔던 거 아세요? 카카께서. 네. 그냥 그것도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 진짜. 아무튼 저희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얘기 나눴던 거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염.